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오늘은 총선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수 2800을 바라봤던 우리 증시 여러 난관에 부딪히면서 다시 시험대 위에 올라선 상황입니다. 물가는 여전히 뜨겁고 기대했던 금리 인하는 뒤로 밀리고 있죠. 반도체를 제외하면 딱히 이거다 싶은 섹터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총선 이후에는 이런 답답한 상황들이 좀 달라질까요? 정답은 몰라도 해답은 있습니다. 경주마의 강력한 기수들이 오늘도 단단히 준비하고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 대표님, 네. 지금 우리 증시가 요즘에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이게 2700, 2800도 바라봤었는데 어느덧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하다, 좀 갇혀있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요즘 우리 증시 모습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우리만의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때 3월이었죠. 2780선까지 좀 올라갔었어요. 한 20포인트 정도가 모자랐었는데 힘에 높고 관점에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상승 자체가 2800 또는 그 이상도 볼 수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주가는 어느 정도 견조하게 좀 멈춰주고 있는데 네. 밑에 이제 지수라는 것 자체는 뭐 삼성전자만 상승한다고 지수가 뭐 2,800, 3,000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밑에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다른 종목도 있어야 되는데 약간의 부침이 좀 있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건 이제 미국도 보게 되면 3월 중순에서 4월로 넘어오면서 급격하게 주식이 아닌 대체 자산 쪽에서 상당한 많은 매기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네. 대표적인 게 에너지 가격, 유가 같은 경우도 배럴당 지금 80달러를 훌쩍 넘었었고, 이제 4월 정도에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이 미국이 최소한 5월은 좀 어렵겠지만은 6월 달 정도에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최소한 뭐 베이비 스텝 수준의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또 물가는 생각보다 2월 달, 3월 달 지표가 좀 내려가는 게 둔하고, 여기에 또 갑자기는 아닌데 유독 또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국채금리까지 상승을 하는 상황이 좀 복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정시 전반적으로 뭐 금이라든지 유가라든지 뭐 또는 가상자산이라 이런 쪽으로 매기세가 몰리는데, 주식 쪽으로는 추가적인 베팅이 들어오지 않고 뭔가를 좀 기다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답답할 수는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반 소장님, 이게 오전장도 좀 다르고 오후장 분위기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그래도 좀 수급도 들어오고 탄력을 받는 것 같다가 또 오후장도 힘이 쭉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아마도 이게 총선의 분위기 때문에 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네. 지금 대표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점차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그 영향도 좀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총선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 어쨌든 이게 계속 나왔던 정책에 대한 이벤트가 내용들이 좀 변화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총선 이후의 흐름들을 좀 지켜보자라는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수급 형태가 매도세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21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던 법안들이 있을 겁니다. 네. 법안들이 있는데 이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모아서 이제 처리하는 것이 마지막 이제 국회 일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통과를 하지 못한다 한다면 이 법안들이 결국은 22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네. 다시 법안을 또 발의를 해야 되고 재차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1월부터 3월까지 계속 나왔던 정책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의 어떻게 보면 좀 의심 아닌 의심이 있어서 좀 매도세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도 수급적인 형태의 일시적인 좀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에서는 지금은 좀 더 흐름들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투자 관점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은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고, 네. 그게 아니면은 분할 매매 관점으로는 지금 좀 지켜보시면서 차분하게 좀 길게 스텝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뭐든지 확실한 게 없고 뭔가 불확실하고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선뜻 어떤 선택을 하기에도 지금은 뭔가 좀 애매모호한 이런 상황이다. 그럼 결국 총선이라는 우리 앞에 놓인 빅 이벤트가 끝나면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기는 걸까요? 예, 일단 총선을 좀 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러고 나면 22대 국회에서 어떠한 여야 간의 합의점을 찾아가느냐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할 때까지
총선 정치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된 주식들은 조금은 쉬어갈 국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한 거는 또 한 가지를 더 첨언을 드리면은 네.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 정도는 나왔긴 하지만은 아직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시작되지 않았고요. 특히 지금은 미국의 빅테크들 실적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빅테크들 실적이 주로 나오는 거는 4월 마지막 주 정도부터 해서 5월 초 정도까지 많이 진행이 돼요. 네. 그러면은 그쪽 그 기관들이 다가와서 거기서 미국에서의 이 기업들이 처해 있는 비즈니스 환경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좀 더 분명해져야지 그러면 그쪽으로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수혜도 어느 정도까지 가겠구나 이런 가늠이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좀 명확해지는 시점에 분명히 주식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실적 호조가 좀 기대되는 분야들을 미리 선점해 두자 이런 게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창모 대표님께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네. 건 그 3월 중순부터 해서 뭐 지수 자체가 나빴던 건 아니잖아요. 꽤 많이 네. 올랐었다가 지금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근데 그 오르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졌던 건 지수는 오르는데 내 계좌는 행복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오르는 것만 오르는 이런 아주 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편중된 이런 섹터의 오름세 이런 현상들은 좀 해소가 될지 언제 해소가 될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은 아니더라고요. 한국을 예를 들면 이제 2,700포인트 이상 넘어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도체하고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네. 올해 한국이 한 2,500개 전후의 기업이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5%가 되질 않습니다. 계속 저 지수보다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섹터는. 근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최근 외신 자료를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 10년에 가장 빅테크 또는 일부 대형주의 쏠림 현상 자체가 25%를 넘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게 되면 22년도, 3년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매거니피션트 7이라는 단어였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 7개 종목만 많이 갔었는데 24년도 접어들어서 이제 2개의 종목은 조금 탈락을 했어요.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근데 왜 그럴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시장에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한국 주식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주식이 유독 몇 개 기업들 위주로만 자금이 쏠리고 그게 지수를 가져가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이제 사람들이 좀 소외감을 느낄까 보니까 네. 큰 관점에서는 불안해서 그럴 것 같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조금 더 확실하고 안정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쪽에 조금 더 베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고 다른 것도 좋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더 돋보이고 싶고 튼튼한 회사에 자금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계속되는데 우리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주식이란 게 뭐 2,500개 종목이 항상 상승하고 내려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오래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예를 들면 급락했을 때 올라갈 때는 전반적으로 전 종목이 순환을 로테이션을 보이게 되는데 네. 한번 이렇게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자체가 한국만만 그런 게 아니라 특정 종목과 섹터 쪽으로 자금이 계속 몰려간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도 만약에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주도적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네. 본의 아니게도 그런 섹터의 일정 부분 포지션을 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저도 사실 1분기까지 생각보다 반도체 너무 많이 가는데 다른 섹터 쪽에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오래 진행된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2분기가 진행되는 4월 달부터는 일정 부분 뭐 여기서 갑자기 뭐 포지션을 바꾸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글로벌 전체 시장의 결이 일부 종목에 몰린다. 이거는 계속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 될 뭐 냉엄한 현실이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총선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경제 방송이고 경제 프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치색을 띠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총선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증시의 방향 어디로 갈 것인지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역시 이 3월, 4월에 걸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기업은 역시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대 벽을 넘어섰고 이제 9만 전자, 10만 전자 뭐 보고서는 11만 원까지도 뭐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 이상을 지금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네. 지금 9만 원부터 먼저 터치를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지금 뭐 블록딜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은 이 이슈를 통해서 뭐 지수적으로 하락을 한다면은 기업 자체의 그 성장성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현상은 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투자 심리적으로 뭐 블록딜 리스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긴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뭐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잠정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네. 좋게 나왔고 DS 부문에서 얼만큼 지금 흑자를 많이 내느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최근에 이제 뭐 디램이든 그 낸드든 그 고정 가격이 좀 일부 좀 정체되어 있긴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 삼성전자가 매출 비중을 굉장히 좀 많이 늘려놨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레거시 쪽은 그렇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금은 엔비디아나 그쪽에 그 HBM이 본격적으로 만약에 납품하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주가 탄력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결국은 지금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실적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보다도 지금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을 판다. 그것도 이제 블록딜 형태라고 해서 이제 한꺼번에 어떤 특정 세력한테 이제 이걸 파는 이런 형식을 말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분명히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길게 갈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일반 투자자한테 이게 나쁜 종류의 성격을 띠려면 주가가 펀더멘탈 대비 많이 올라가 있는 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네. 경영자 내지는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판다는 게 실제로 달성 가능하지 않은 종류의 비즈니스였구나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한테 실망감을 주는 경우에 나쁘게 작용하는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파는 거고 이건 안 팔 수 없는 문제였고요. 네. 그리고 이 지분을 매각한다는 게 뭐 삼성의 경영권과 관련돼서 이슈가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실상 이게 뭐 부정적일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은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삼성전자는 지금 레거시 제품들이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여기 더해서 세 가지 하나는 뭐 HBM이 납품을 할 수 있느냐 네. 아니면은 파운더리 쪽에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아니면 M&A 같은 거에서 좋은 딜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재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이게 뭐 길게 가는 이슈는 아니고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을 둘러싼 최근 뉴스들을 보면은 사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좀 더 많다라고 보여지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금 이슈도 있는 것이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레거시 반도체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본다면 시장에서 혹은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말 9만 전자, 10만 전자 혹은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네. 기대감이 좀 커진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서 하 대표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받는 거는 사실 뭐 캐시로 주는 건 아니고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한다 청소를 할 때 이제 세제 혜택의 효과가 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보조금을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삼성만 주는 것도 아니고 미국 정부에서 TSMC도 이제 주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퍼스트 아메리카를 강조할 미국의 공장을 많이 짓고 하라는 그게 좀 한 일환인데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블락딜이라는 거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딱 특수한 경우입니다. FI나 SI가 주식을 팔 때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투자가들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블락딜 이슈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투자가들이 재무적 투자가나 전략적 투자가가 지분을 뺀다고 인식할 때가 보통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상속으로 인한 블락딜 이슈 같은 경우는 거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삼성이 상당히 많은 높은 금액의 10조가 훨씬 넘는 상속 금액을 연부연납을 하고 있구나. 네. 이제 이맘때는 좀 생길 수가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펀더멘탈적인 관점에서는 저도 되게 고민이에요. 삼성전자가 지금 비싸거든요. 비싸다는 건 이제 우리 비쌉니까? 연구원님도 있지만은 네.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본적인 밸류 분석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500조가 넘잖아요. 그래 물론 올해 우리나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코리아 증시의 PER이 지금 10배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배가 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HBM이란 모멘텀을 붙이다 보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 현재 적정 만약에 올해 24년도 연간 영업이익이 30조 후반, 25년도가 50조가 넘어가더라도 500조가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네. 여기에는 이제 많은 희망회로가 좀 달려 있는데 지금의 삼성전자는 상당히 좋은 희망회로가 달려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HBM은 저는 옵션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HBM3를 납품하고 하는 건 하나의 멀티플을 줄 수 있는 옵션이고 네.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나왔던 6조 6천억이라는 숫자에서 나와준 1조 원대 후반의 이 레거시 반도체 이슈 자체에서 가장 마진율이 높은 낸드 쪽 가격 인상 이슈가 가장 큰데 지금 마침 여기에서 마이크론까지 낸드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안정성이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뭐 9만 전자, 10만 전자에 목을 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은근히 외국인들이 쥐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와 포지션은 조금 더 상당 기간 대체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대만의 강진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TSMC의 어떤 공급에 대한 차질 이런 것들이 빚어지금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서 삼성에 돌아가게 될 어떤 것들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반수장님께서는 또 어떤 견해신지요? 아마 저번 주 때 한번 제가 농담 삼아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네. 만약에 TSMC 쪽에서 생각보다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추가적으로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내용도 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명확한 부분들은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 TSMC에 따른 수혜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나머지 이제 기업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장비 기업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제가 벤더사를 좀 갔다 왔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거의 뭐 연차도 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좀 바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TSMC와 연관점을 둔 기업들을 좀 살펴보기에 좀 까다롭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TSMC에 따른 뭐 이게 뭐 크게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걸 예측하기보다는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대로 잘 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마이웨이를 우린 우리대로 가면 될 것 같다라고 네. 보시는군요. 자, 지금 반도체 섹터도 사실 글로벌 전반적인 이 시장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섹터지만 최근에 또 불거진 이슈가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지금 중국을 방문해서 상당한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너무 많이 생산한다. 그래서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결국 미국이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여러 시책들을 이제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기대감이네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이런 식의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한테 어떤 효과로 다가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뭐 일단은 미중 간의 이제 그런 전기차, 배터리 아니면은 신재생 이런 쪽들 부품을 중국이 워낙 많이 생산을 하고 있었으니까 한국은 그 가격이 이런 과잉 공급 때문에 분명히 이 제품 가격이 눌리는 것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좋아질 부분이 있는 거는 맞고요. 다만 이게 미중 간에 어떠한 종류의 해결책을 찾아가게 될지는 협상에 너무 초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옐런이 간 이유는 그 이쪽의 가격을 통제하고 생산량을 줄여라. 그러지 않으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하러 간 거였는데 이걸 실제로 관세 부과를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몇 달간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를 양보하면 우리도 관세를 안 매기겠다 이걸 해줄 거냐라는 것들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서 네. 좀 그 협상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국의 과잉 공급 말고 신재생 분야가 직면해 있는 두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가고요. 네. 또 하나는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올라갈수록 신재생의 긍정적인 요인이고, 그리고 중국의 과잉 공급은 원래는 부정적인 요인이었는데 네. 이 옐런과의 그 미중 갈등의 협상의 결과로 중국의 생산량을 줄어들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죠. 근데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트럼프 쪽의 전략은 셰일을 통해서 미국의 에너지 공급을 하고 신재생 쪽 보조금을 안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협상 결과가 나올 때쯤 됐을 때 실제로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펴게 될지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처럼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의 신재생에 한 번의 모멘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추세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조금은 요철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단계적으로 확인하면서 주가는 움직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 더하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어떤 변수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보시는 거고 하 대표님께는 어쨌든 미국이 만약에 중국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가해질 경우에는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 반사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실제 시장 안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하고 계셔서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신가요? 뭐 굳이 기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잠깐 합니다. 옐런이 왜 중국을 갔을까 생각하면 미국이 어쨌든 지금 대선 국면이잖아요. 이 네. 내용은 뭐냐 하면 이건 원래 계속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폴리실리콘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물론 패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이거는 옐런 입장에서는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결을 좀 이야기하는 거고 약간 저는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저가의 정책을 전기차라든지 태양광 패널을 쓰기 때문에 미국의 태양광이나 전기차 업체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폴리실리콘 중국과의 경쟁에서 가장 불리했던 폴리실리콘이나 패널 같은 경우는 OCI도 그렇고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대부분 사업 자체를 축소를 하고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하나솔라원을 기축해가지고 대부분 국내는 중국과의 경쟁 후에도 부가가치가 조금 높은 태양전지나 모듈 쪽으로 가는 그림이거든요. 네. 근데 이 태양광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IRA 법안의 수혜주택입니다. 우리가 전기차만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미국의 만약에 풍력이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도 바이든 행정부의 세액 공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결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잠깐 움직이는 뭐 HD 현대 솔루션이라든지 기타 태양광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섣부른 반사익을 보기보다는 한편으로 미국 대선을 조금 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배터리 같은 경우로 이제 2차 전지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서는 미국 현지 자동차 업체들과 합작 공장을 많이 세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합작 공장의 파트너가 한국 기업들이 많이 된 건 사실 중국 기업들이 배터리 회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보조금이라든지 세액 공제를 받는 혜택에 있어서 안보 차원에서 중국 기업들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과 손을 더 잡은 면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런 네. 식의 영역들이 더 확대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인 거죠. 최근에 바이오에 대한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또 하나 이번에 옐런이 이번에 방중을 하면서 어쨌든 태양광 패널, 전기차 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섹터가 커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 이전 트럼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시절에 가장 제일 먼저 규제한 게 중국의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주주가 중간 공산당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화웨이 스마트폰의 안보 칩을 이야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군사 보안으로 넘어갔던 게 중국의 하이커비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바로 CCTV 쪽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다시 규제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트럼프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물론 아직 대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시 화웨이를 들어가는데 화웨이가 또 전기차를 만들어요. 전기차를. 네. 여기 전기차를 만든 상태에서 그렇게 되게 되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생각보다 제3의 이제 제2의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하는데 이건 대부분이 미국의 첨단 산업과 중국의 첨단 제조 2025와 전부 다 결을 같이 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는 반도체는 당연히 있는 거고 여기에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한국 기업은 이게 많은 투자분들이 지뢰 2018년도를 해결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힘들었죠. 자충우돌 트럼프의 공격적인 그 무역 분쟁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피해보다는 정신이 흔들렸지 모르겠는데 수혜를 본 것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유입과 아니면 중국산 광물의 사용에 대해서 IRA 법안이라든지 작년 23년도 12월 달에 FOC 규정을 집어넣어서 네. 계속적으로 중국의 광물을 낮춘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는 실보다는 저는 덕이 많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 소장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는 태양광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 그 태양광에 대해서 좀 저는 그 대표님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그 내용 때문에 상승을 할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2023년 기준에 이제 고정형 태양광 발전 그 주요국들을 좀 죄송합니다. 균등한 그
발전 단가라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좀 말이 꼬여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1메가와트시의 일본의 경우에는 52에서 한 101달러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78에서 147달러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우위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러한 반사수에 따른 내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나라의 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비교 국가가 중국인 거죠? 중국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일본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알고 일본을 직접 비교하신 거군요. 만약에 여기에서 중국을 통해서 이게 안 된다 하면은 결국은 지금 우리 옆나라 일본과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본 단가보다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 반사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태양광 쪽은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는데 오히려 지금 풍력이나 이런 쪽은 뭐 해외 쪽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트럼프 당선된 다음에 어떤 기조가 흘러갈지 모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태양광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은 실제 반영되기에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더 이걸 가지고 논의를 확대해 보자면 사실 총선 결과에 따라서도 많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분야의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게 여야가 지향하는 바가 지금 다르잖아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야당이 주장했던 건 아리백이라고 해서 원전을 배제한 게 되겠고 지금 정부 여당은 이제 뭐 소형 모듈 원전까지 포함해서 원전을 여기에 포함시킨 전반적인 이제 탄소 정함 정책을 원전까지 포함시켜서 보고 있는 것이고 이건 총선 결과에 따라서 확연하게 희비가 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글쎄요, 먼저 에너지 정책을 놓고 보게 되면 지전 정권과 지금 정권은 생각보다 상당히 다릅니다. 뭐 원전에 대해서도 가장 표면적인 흐름이 내는 거고. 근데 이거는 정책만으로 만약에 그 이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 수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고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관점이나 뭐 한전 기술에 많은 기업들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정부의 의지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수주라는 모멘텀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최근 상반기 이제 체코 원전 4기 정도의 수주가 일정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플로를 보니까 약간 미국이나 프랑스 쪽이 약간 우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정책에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총선 결과에 따라서 크게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통 총선 결과에 따라서 좀 바뀌는 정책은 대부분이 세금이라든지 복지와 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가장 많이 떠오른 이번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똑같이 총선 전에 많이 공약을 냈던 게 검투세라든지 상속세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남은 에너지 정책보다 조금 더 위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지금 사실 이제 에너지 관련 정책의 방향과 상관없이 지금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고 그래서 최근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전력 관련주, 전력 인프라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주가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저는 국내 정책보다는 글로벌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떤 에너지원을 주로 가져갈 것이냐라는 거는 뭐 원전의 안전성을 생각해서 원전을 하자는 쪽도 있고 안 하자는 쪽도 있고 하겠지만은 글로벌로는 옅은 에너지 부족한 상황을 신재생만으로 보충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신재생의 발전 안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화석 연료를 줄이면서 안정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원전밖에 없다라는 게 글로벌로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다 어느 정도 원전을 다시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글로벌로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국내 원전을 안 짓겠다라는 게 정책의 방향일 수는 있어도 그게 해외 수주를 안 받겠다일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원전이 앞으로 갈수록 어떤 게 수주가 나오느냐라는 플로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 정책은 국내 에너지원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거의 이슈지 해외 수주의 경쟁력을 챙기냐는 거랑은 좀 다르게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우리 증시를 그래도 떠받쳐줬던 여러 모멘텀들 중에 아마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저 PBR주, 밸류업 관련된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총선 이후에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정부안이 나와야 될 차례지 않습니까, 반 소장님?
이게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 뭐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지금 정부안이 확정돼서 나올 계획이기 때문에 다 주목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좀 주목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야 이렇게 딱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네. 여당 쪽에서도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내용들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야당 쪽에서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중요성을 좀 같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내용들이 발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에서 과연 만족할 수 있는 용도가 나올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뭐 변동성 확대에 따른 것 가능성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면서 이제 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지만 그거에 대한 거는 결국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고요. 지금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양측 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고 있는데 근데 좀 조율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겁니다. 이 조율이 되는 것에 따라 기대감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좀 일본 쪽을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이러한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했을 때 뭐 단순히 지금 2달, 3달 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뭐 11년 정도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관심을 계속 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거지 이걸 통해서 단기적으로 뭘 완벽하게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하루 아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정부에서 노력을 한다 하면 또한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기업들도 노력을 한다 하면 충분히 더 좋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뭐 일시적으로 뭐 전 거래일 때 올라오긴 했지만은 다시 재차 조정받을 수도 있는 시기는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조정을 받았을 때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금융주에 대해서는 그 ELS나 아니면 PF나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되지만 오히려 지주사 쪽에서는 좀 핸들링하기 쉬울 수 있다 보니까 지주사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고 접근을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 들어 사실 이제 저 PBR주, 뭐 밸류업 관련 섹터들이 좀 모멘텀이 힘이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총선 이후에도 좀 그려보신다면 예. 이 저 PBR, 이 밸류업 관련주들 계속해서 모멘텀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단기 장기를 좀 나눠서 보자면요. 단기에는 여튼 정부가 지금까지 하던 구상이 다 선거에서 이기고 원하는 정부의 원안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세팅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잘 진행될지 안 될지는 선거 결과를 봐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시 판을 짜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 판을 새로 짜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게 그럼 어느 한쪽 정당은 뭐 밸류업을 원하고 어느 반대쪽 정당은 밸류업을 안 원하냐 그렇지 않고요. 양쪽 다 한국 기업들이 가치가 올라가고 한국의 주식시장이 선진화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있는데 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걸 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걸 협의하는 과정들이 22대 국회가 시작한 이후에 좀 진행이 될 테니 예. 아마 그거를 확인하는 것들이 5월에 일단 5월 정도로 예상되는 네. 가이드라인 발표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7월 달에 마련되는 세법 개정안에도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들을 보면서는 다시 또 한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연구원님께서 아주 조심조심 살얼음 비를 걷듯 조심조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 대표님, 어느 정도는 윤곽은 나와 있잖아요. 네. 기업 친화적, 아니 그러니까 투자자 친화적인 어떤 정책을 선보이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법인세 깎아주겠다. 네. 그 다음에 지수 만들어서 그렇게 잘하는 기업들한테는 뭐 연기금 자금도 투자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여러 안들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총선 이후에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계속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주가가 이제 이 밸류 프로그램 1월 말 정도에 시장이 도입되면서 2월까지 이제 좀 랠리를 보였었어요. 뭐 자동차도 있고 금융주도 있고. 네. 최근 이제 3월, 4월 넘어오면서 3월 달에 이제 주총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총 시즌에서 주주총회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준비나 발표 자체가
조금 미흡했다는 평가도 좀 없잖아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주가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조금 부지지부진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가이드라인 1년 그 스케줄은 다 잡혀 있습니다. 5월 달에 이제 세미나 2차 세미나를 하게 되고 6월 달 정도에 이제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폼을 만들게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선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은 지수 만드는 건 누가 반대할 국회 통과 사항은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7월 달에 발표될 재경부에서 발표할 이 세액 공제 부분입니다. 법인세 혜택이라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법과 세금과 관련된 것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과거 지금 현재 여소야대 시대에서 21대 국회에서 보여줬던 법안의 통과율 자체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총선 결과에 따라서 별로까지 이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도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 거고요. 주가란 건 인위적으로 올릴 수가 상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총선 결과에 따라서 뭐 시장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뭐 150석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밸류업이 좀 빠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좀 하시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쪽 같은 경우는 당장 그렇게 액티브하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문제와 척결되는 거는 바로 반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뭐 ETF 만들고 지수 만드는 것까지 굳이 뭐 확장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물론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일시적인 위축 가능성은 있는데 좀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중장기적으로 볼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 이후에 뭐 5월달 이슈나 세미나에서 좀 부진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향후에 만약에 뭐 정말 ETF를 연말 정도에 만들게 되고 지수가 구성되게 되면 또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는 변동성, 중장기는 롱. 그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좀 수혜 섹터를 골라 주신다면 이것도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뭐 그 밸류 관련 수혜 섹터라고 한다면 자동차, 뭐 보험, 금융, 증권 뭐 이런 섹터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꼽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좀 지지부진했다가 또 반등을 보이는 그런 흐름도 보였고요. 이건 또 실적 기대감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고 수혜 섹터를 좀 꼽아 주신다면요, 연구원님. 사실 대표 주도는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기존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도주에 대해서 세 개를 꼽은 게 지주, 은행, 자동차 셋이었는데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구도가 어차피 우리가 지금 그 세 개를 꼽았었던 애초에 근본적인 이유가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그 여력이 있고 그리고 네. 주주 환원을 할 만한 경영자의 유인이 있고 네. 이 두 가지의 공통 분모를 꼽아봤을 때 이 세 개 섹터를 고른 거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총선이 끝나면 많은 시장 환경이 달라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민감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부분이죠. 금투세입니다. 금투세. 금투세 이슈를 빼놓고서 사실 총선의 쟁점을 이야기할 수가 없기는 한데 저희는 또 상대적으로 또 더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세금, 직접 우리가 내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반 소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일단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는 방향성 자체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금투세를 뭐 폐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좀 남아 있다거나 둘 중에 하나는 어차피 결론이 날 건데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 금투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민감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전체에 대해서 뭐 폐지를 하는 것 쪽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뭐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이 있는데 금융 선진국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금투세가 도입되면은 전망을 하는 것이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시적 충격이 빠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좀 불안해 하시는데 올해 하반기 때부터 최고 한 27.5%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큰 손들이 매도세가 좀 시작될 가능성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좀 더 흐름을 지켜보고 이거는 순차적으로 앞으로 나올 이벤트를 좀 체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과 영국, 독일의 경우에는 2월 공제가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되는데 즉 이제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손실을 만회할 때까지 봐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도적인 부분들도 또 일부 또 다시 추가돼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금투세 폐지든 정확하게 좀 더 한 번은 그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슈를 갖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폐지 시에 뭐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도입 때도 일부 좀 세수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두고 금투세 폐지에 따른 또 추가적인 의견이나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금투세는 현재는 도입이 미뤄진 상태죠.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일정 부분 세금을 물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 이게 시장에 미칠 충격이 어느 정도일 거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은 좀 다양한 것 같아서 정말로 금투세가 도입되면 네. 수급이 썰물 빠져나가서 정말 쭉 빠져나갈 만큼의 임팩트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제한적인 것이냐 하 대표님께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있죠. 있습니까? 안 내다가 세금 내려 그러면 있죠. 네, 물론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하실 분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미국 주식에도 세금 나가거든요. 20% 이상.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한국 증시가 이거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증시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흐름 중에 하나가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그동안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니까 뭐 국회 자료를 보긴 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 비중을 놓고 볼 때 금융투자소득세를 낼 수 있는 5천만 원 그러니까 이상의 수익을 내는 비율은 1%가 되질 않는다. 네. 그래서 실제 5천만 원 미만까지는 비과세니까 1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근데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게 15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15만 명이 대한민국 전체 주식을 이끄는 15%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원래 대선 공약으로 계속 내밀었던 부분이고 네.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계속 반대하는 부분인데 5월 달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 수정이 없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25년부터니까 정확하게 우리 24년도 바로 가세 금액이 가표라는 게 적용 자체가 25년이면 그 25년에 낼 세금의 가세 금액은 14년도 거거든요. 네, 전년도 기준으로. 네, 전년도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느꼈던 것처럼 지난해 연말에도 대주주 양도세는 사실상 제도가 종료되는 상황인데 늦게 발표하면서 12월 달에 많은 투자자들이 혼선을 줬지 않습니까? 네. 이 결과 자체는 생각보다 저는 조금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보완 사항이 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2월 공제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수익을 냈을 땐 세금을 내고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뭘 내고 있냐면 계속 하루에 0.18%의 청권 거래세를 내고 있습니다. 거래세가 비율이 좀 다른 그렇죠. 나라에 여전히 높긴 하죠. 그러니까 네. 이게 앞뒤가 좀 정책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거래세의 비중을 압도적으로 낮추면서 시간을 갖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과거 25년부터 과세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속도는 덜한 상태에서 갑자기 과세를 한다고 하면 투자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들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네. 충분히 이거는 4월 달, 5월 달도 넘어가면서 이게 소득세법 개정안이 5월이잖아요. 네. 충분히 한국 정시에는 4월 달, 5월 달에 이 부분이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영원 증권사 계시니까 정말 그렇게 금투세 내는 것들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좀 걱정하시고 싫어하세요? 현장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요. 예, 뭐 안 내던 세금 내는 거에 대한 부담이야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을 해주느냐가 그래서 실제로 자금이 빠져나가서 안 돌아올 거냐, 네. 아니면은 남아 있을 거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금투세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쪽에서도 그 보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뭐 ISA 계좌의 불입 한도를 늘려주고 오히려 거기 내에서의 비과세 뭐 제한도 없앤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 보면은 네. 사실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에 일정 부분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마찬가지로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과연 이 세금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냐라는 거를 한번 주먹구구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네. 5천만 원 이상 세금을 이 수익을 냈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건 5천만 원 정도를 주식시장에서 평균적으로 거두는 수익률이 연간 한 10%대 정도 된다. 네. 이런 정도로 보면은 한 5억 이상 자금을 굴리는 사람들 정도에는 보청은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 이하로 자금을 굴리는 사람이 세금을 내려면 굉장히 그 해 주식시장이 좋았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내는 거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기존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자꾸 좁혀왔을 때 최종적으로 갔던 단계가 10억까지였었잖아요. 네. 거기서 늘어나는 거는 다시 10억을 5억 정도로 줄인 정도의 효과가 실제로는 발생할 거다. 실제로 이게 우리가 금액을 말하지 않고 투자 금액을 말하지 않고 수익을 기준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누구나 다 세금을 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정밀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했던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또 하나 이슈가 이건 좀 짧게 짚고만 가려고 합니다. 공매도입니다. 공매도가 지금 이제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이제 금지가 된 상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총선 이후에 가타부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하 대표님,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총선 이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총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작년 11월 6일 날 진행했던 공매도 한시 규제에 대해서 우리는 6월 말에 대해서 모습을 박지 않았다. 그런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멘트를 한번 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난 3월에 있었던 이복형 금감원장 주관하에 열렸던 이제 개인 투자가 연합과 공매도 제대 공청회에서도 공매도 전산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한다고 하긴 했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공매도를 금지하고 해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좀 우리가 화두가 됐던 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거기서 일정 부분 지난해 연말 외국인 이탈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기한적으로 임의적으로 정해놓은 6월 30일이라는 그 기간에 갇힌 상태에서 다시 임의적인 공매도 재개는 다시 한번 투자가들한테 혼돈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전히 뭐 이동성 공고업자의 공매도라든지 불법 공매도 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공매도 차익 기간에 대한 이런 형평성 자체가 저는 아직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은 해소가 안 됐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소한 정부에서 6월 말이라는 그런 데드라인을 정했으면 5월 달 정도에는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 이야기는 짧게만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이 끝나면 4월 장세 그 이후로 넘어가서 이제 상반기 우리 증시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 소장님, 4월 증시 향방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무리하지 말자. 네. 일단 조금 쉬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5월은 또 가족의 달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마음을 너그럽게 두시고 좀 쉬어가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연구원님. 예. 선거와 그 영향 내지는 그 이후에 어떤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건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인 것 같고요. 굳이 우리가 불확실한 부분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분명해 보이는 분야로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도 1분기 실적이 이제 4월 말 5월 초 이 정도 되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표가 될 텐데 거기서 수혜 분야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사람들이 짐작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쪽 분야에 집중을 하는 것들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국내의 이슈와 관련되는 것들은 조금 더 상황들이 분명해지고 방향성이 뚜렷해진 다음에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금투세부터 공매도 대책 또 기업 밸류업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의 미래를 결정할 100년 과제들이 새롭게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이제 총선 결과를 정치권이 손에 받아들게 될 텐데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하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안 하면 우리 경주마 시청자들께서 혼쭐을 내줄 것 같습니다. 자,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입니다. 고맙습니다.